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슬퍼할 겨를이 없는 패자, 또 웃을 여유가 없는 승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었던 여야가 출구 전략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의 다음 목표는 내년 총선이겠죠. 국민의힘은 이번 패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 민주당은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들어보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의 여야, 그리고 용산의 현 주소,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면 이번 결과가 참 뼈아픕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문제보다는 후보 개인의 문제가 있다. 애써 이렇게 얘기하고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정된 참패였다. 예. 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왜 그 뻔한 소리를 일찍 못하느냐. 근데 일찍이 할 수가 없었죠. 예. 선거판에는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한 건데 이것보다 더 큰 표차로 질 거라고까지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0% 넘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중도청, 중산청 2030 네. 여기에 모두 져버렸습니다. 특히 마곡지구, 그러니까 가양일동과 방화일동에서도 패배를 했다. 윤 대통령이 이겼던 지역인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뼈아픈 거죠. 지난 선거에서 그 이재명 후보에게 52대 47로 강세에서 밀렸는데도 마곡에서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곡에서도 이번에, 그리고 신도시인 마곡에서도 이번에 밀렸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특히 젊은 세대 중심의 중산층들, 신중산층 그룹에서 소외를 받았다. 그 왜 그러냐? 제가 키워드 3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절박, 하나는 오만, 하나는 감동.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절박하지 않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상하게도 대선 이후에 민주당에 절대 우위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늘 밀리면서도 네. 이상하게 힘센 그 골리앗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한때는 180석, 지금 168석을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당인데도 마치 다윗처럼 힘없는 다윗처럼 보인다. 이상하게 국민의힘을 보면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다. 예. 그리고 그 반면 오만해 보였다는 겁니다. 네. 아주 오만해 보이는 그 상징이 뭔가 하면 이번에 사실 3분 개각 명단 중에 마지막까지 그 선거가 끝날 때까지 있었던 바로 김행 후보자입니다. 네. 김행 후보자의 그 여러 처신들, 특히 동원에 있어서 어떤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이런 네. 동원에 있어서 깨끗한 해명을 못 하는데도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용산에서 오기 싸움을 벌이듯이 네.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후보인 김태우 후보도 가령 그 당신 때문에 이 선거비용 40한 5억을 더 쓰는 것 아니냐. 원인 제공자잖아요. 예. 그걸 아주 우스개 삼아. 애교 발언하고. 애교로 예. 뭐 봐달라는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오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거당적으로 여기에 뛰어들었거든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인데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안철수, 나경원 두 그 지원자를 파견을 하면서 마치 거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소위 스타 정치인 그죠? 제가 네. 이 두 분이 들으면 참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안철수, 나경원 다 땡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산뜻하지도 않고 감동을 예. 주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 다만 당에서는 엄청난 중진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 중진들을 투입을 했는데 그 중진들이 그렇게 대중적으로 흡입력이 있는 감동을 주는 분들이 아니다.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령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당 대표로서 언론에 오랫동안 노출이 됐잖아요. 그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이 역시 영선의 의원을 지내지도 못한 분인데도 산뜻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다 때묻은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뭔가 전략에서 엄청난 미스를 했다. 네. 이 감동 주지 못한 것은 개각 명단도 그렇고 이번에 후보를 그대로 만연히 이 대부분에서 확정 판결 받은 예, 예. 김태우 후보자를 예. 곧장 사면 복권을 시켜서 후보를 내놓은 자체도 네. 대중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저러느냐.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골리앗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면 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 처절하게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연설을 한 거예요. 예. 그 처절한 모습이 다윗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비록 그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 사법 리스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아, 저분이 지은 죄가 엄청나다는 거, 네. 수없는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코너에 몰려 있는 예.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감성적으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전략에서 졌고 네. 또 전술에서도 졌다. 그런데 뭐 김기현 대표는 강서구 험지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강서가 험지가 맞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천하람 위원장이 정부와 여당이 험지 메이커, 험지를 만들고 있다, 수도권을. 실제로 강서구 보면은 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삼선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한테 불리한 곳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제가 변호사님. 그 험지론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여러 자료들이 신문에 네, 다 네. 나왔어요. 그 쭉 찾아보니까 험지는커녕 아주 그 교차적으로 예. 이 승패를 주고받는 지역이 아니냐. 오히려 김성태 의원이 삼선을 한 지역이고 네. 거기에다가 바로 이게 그 직전 선거에서 물론 이재명 그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52대 47로 이긴 지역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도 이긴 그 동이 꽤 많아요. 특히 마곡에서는 이겼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태우 후보와 김승현 후보가 붙었던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51.3%대 48.7%로 김태우 후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세훈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하고 붙었던 지난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네. 화곡 8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세훈 후보가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호남 인구와 충청 인구를 합해서 한 60%가 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강서구가 아주 특색이 있는 것이 30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네. 젊은 그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젊은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네. 지역인데 그는 마치 여기에는 승패가 계속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독특하게 친민주당 지역이 아니다. 네. 뭐 호남 인구가 많아서 절대적으로 뭐 6대4 정도로 늘 이겨버리는 그런 지역은 절대 아니었다. 네. 오세훈 또 이기고 그리고 김태우가 이 앞에서 직접 이겼던 선거였다. 예, 예. 선거를 치른 지역이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전 지역에서 져버린 겁니다. 전 지역에서 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일 수도 지고 제술일 수도 지고 무엇보다도 아마 이 말은요 당사자들이 들으면 깨달을 겁니다. 네. 오만했습니다. 네, 후보도 알겠습니다. 오만했고 당도 오만했고 예. 그리고 선거 전략을 짜는 실무자들도 굉장히 오만했다. 자, 그런데 뭐 마치 패배를 예상했다는 듯 그 다음날 발빠르게 국민의힘이 뭐 최고위를 개최를 해서 쇄신안을 마련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돌연 오늘 최고위가 취소가 됐고 뭐 그냥 최고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 듣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구체적인 정리가 조율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방향성은 나와 있습니다. 국힘 쇄신 방안 논의. 어떻게 보세요? 왜 갑자기 취소되고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수그러들고 당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네. 우선 임명직부터 다 물러나라. 예. 그 임명직부터 물러나라 했을 때는 타깃은 딱 둘입니다. 네. 하나는 사무총장 이철규, 또 한 사람 여의도 연구소장이겠죠. 네. 뭐 여론을 조사를 전략부재. 하는 것을 네. 막고 또 전략을 세우는 곳. 이 여의도 연구소장 물러나라. 그 물러나면 그다음 타깃은 뭐겠습니까? 여기 김기현 대표예요. 네네. 김기현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데 나는 일개 그 자치단체장 선거를 두고 예. 마치 이걸 그 엄청난 대실패인 것처럼 해서 물러나라. 심지어 그 야당에서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예. 한동훈 파면 이것까지 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의 요구도 참 거치기도 거칠지만 한동훈 장관 총리는 계속 엮여 있네요. 그죠? 예, 당내에서 지금 당장 임명직부터 그 물러나야만 된다 이러는데 근데 뭐 용산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맞나요? 김기현 대표가 그 용산 대통령실과 그렇게 크게 각을 세우지 않았다 네네. 이랬는데 이번에 아마 쇄신 요구는 예. 가장 이 당보다는 오히려 나는 대통령실에나 더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의 그렇지 않아도 예. 용산 대통령실에 뭐 행정관 30명 혹은 40명이 나와야 선거 된다 나온다고 이런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선거에 나는 내보내는 거요. 예. 나 이걸 정말 반대를 해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들을 갖고 전부 다 교체를 하는 네. 이 대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대통령 비서들이 입이 없어야 되는데 입을 너무 많이 열었어요. 네. 그것이 민심에 굉장히 이반됐다. 예. 아마 윤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섭섭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요 저 하나만의 의견이 아니고 예. 많은 그 언론인들의 그 생각입니다. 네.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왜 자꾸 이게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당은 당이 좀 맡겨놔라. 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에 무지하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네. 그런데 왜 자꾸 대통령실에서 자꾸 개입을 하느냐. 그 말은 대통령실 자체가 안에 권력기관화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나는 결국 민심 위반을 일으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나는 윤 대통령은 철저히 당과는 좀 떨어져서 네. 그리고 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 막후 역할로 남았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문제가 큰 싸움인데 국민에게 누구든지 골리앗으로 보이면 선거는 집니다. 네. 선거는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대중은 특히 요사이는 감성 투표를 하거든요. 약자를 응원하기 마련이잖아요. 다윗의 표를 줍니다. 네. 보수 쪽 사람들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걸 크게 얘기해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 크죠. 그런데 이재명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 총선까지 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견딜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디까지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지 민주당의 네.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절대 강자인데도 네. 지금 완전히 약자처럼 비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로는 아주 약자이고 약골인데도 절대 강자인 것처럼 비치는 거예요. 예. 기득권처럼 예.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 전략상 나는 큰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혁신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네. 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예. 바꾸는 건데 네. 사람을 못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 묻은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먼저 혁신을 보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서구청장 김태우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를 윤 대통령이 내서 김태우 후보를 고집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다른 후보를 내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네. 대신에 다른 무소속 후보 중에 지지하는 후보 네. 이걸 차라리 표시를 했더라면 선거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전략상 또 미스도 있었다. 예.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분을 네. 이 내부 고발자라는 비호 아래 후보로 다시 내보내면서 예. 그 이 경찰청 차장, 그 네. 이쪽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란 말이에요. 또 마치 이게 경쟁하는 그런 양상을 띈 거예요. 검경 대결 프레임. 예, 그런 양상을 띈 데다가 예. 그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대단. 네. 그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을 곧장 사면 복권시키고 곧장 예. 후보로 다시 내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유권자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느낌을 사실 주었습니다. 네, 뭐 오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을 텐데. 자, 알겠습니다.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제 드디어 자진 사퇴를 어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걸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뭐 꼬리 자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동안 장관 후보자 내고 임명 강행했단 말이죠. 근데 처음으로 이제 사퇴 어떤 철회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예방주사 맞았다, 약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병 너무 키워서는 약도 안 먹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참 민망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 저도 이 김행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네네. 개인적으로 아주 친해요. 그런데 제가 뭐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정말 이번만은 윤 대통령께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 김행 후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직자로서 돈이 있어서 깨끗이 해빙을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네. 두고두고 이짐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이 뭐 그 언론 매체에 저뿐 아니고 그런 말을 한 네네. 다른 분들과 함께 이게 뉴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보수 쪽에서도 보수 농객들도 이렇게 그 김영희 사퇴를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화가 되고 결국 이제 김영 후보자가 처음으로 물러나는데 네.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김영 후보자를 나는 그 윤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좀 선택을 잘 못했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선택을 하고 나서 왜 그 법무부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느냐. 이래서 또 한동훈 장관의 공격 책임론. 대상이 네.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이게 문재인 정권 때 장관직 자리에 그 후보자 이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올랐던 한 임명강행. 40명 되는 분들 네. 이분들 보면 솔직히 김영 후보자 충분히 임명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앞으로 이게 그 인사청문회로서 예. 어떤 기능을 하려면 예. 이 정도의 문제가 있고 또 이 정도 파행을 겪은 분 같으면 네. 이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고집하는 것은 난 좀 상과해야만 한다. 예. 이번에는 경위 어떻든 물론 국민의힘 그 다른 의원이 자 나갑시다 이래서 나간 건 맞아요. 네. 근데 다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저 같으면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저 같으면 가령 청문회가 속개가 되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 들어가 있고 청문회 속개가 됐으니까 일단은 들어갔을 거예요. 네. 들어가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들어가서 또 대응을 하고 나왔을 텐데 끝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수 쪽 신문 사설에서도 이거는 그 김행랑이라 그런 말까지 듣는 그러니까요. 그 예. 후보자다. 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사설이 나왔고 예. 그리고 또 보수 쪽 신문 칼럼에서도 이거는 지명 철회가 맞다. 이런 칼럼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이 김영 후보가 좀 일찍이 사퇴를 했었으면 이번 보궐선거에도 좀 그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건데 예. 이 선거가 이 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사퇴를 한 것은 좀 타이밍상 네. 조금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분에게 이런 말까지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네. 타이밍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조금 사퇴하실 것 같으면 일찍 횡랑이라는 말 들었을 때 그때 네. 즉시 그 사퇴를 해서 대통령이 부담을 좀 덜어드렸으면 김태우 캠프에도 훨씬 부담이 덜어졌을 것이고 예. 그리고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이런 말을 듣지도 않았을 건데 네. 어떻든 뭐 본인에게는 섭섭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뭐 파한대소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승리했습니다만 호탕하게 못 웃는 상황인데 물론 뭐 속으로는 미소를 띌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비는 넘겼다라는 관측이죠. 이재명 대표 말처럼 민주당 승리라고 보지 않을까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좀 기선 제압은 성공했다, 한숨은 돌렸다 이 정도 분위기일까요?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이 거꾸로 짐이 돼서 나중에 그 성자의 저주 이런 그 얘기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선거 앞두고 예,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갑자기 또 태도가 네. 어제 반짝 좋아했다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또 표정 관리. 아주 이제 예. 뭐 겸허한 자세로 네네. 돌아가는데 그것이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민주당의 그 총선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네. 이번에 그 백인동 사건이 추가 기소가 됐잖아요. 네. 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백인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과 이 전체 범죄 구조가 똑같으니까 예. 병합이 되겠죠. 네. 병합이 되면 그 배임 금액만 하더라도 5천억이 훨씬 넘는 엄청난 대형 사건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경우에 재판도 이제 오래 끌어서 안 되니까 아마 이번에 대법원장이 바뀌고 재판부가 또 바뀌게 되면 네. 재판이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공직선거법도 있고 이 대장동 백인동 사건도 있고 네. 또 앞으로 그 추가 기소될 이제 위증교사 네. 그건 아마 내가 보기로는 수원지법에 기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또 지금 수사가 막 시작이 된 정자동 그 호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토지 단계를 거의 뭐 5단계로 올려준 엄청난 이것도 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고 하면 네.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은 법원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 리스크 또 얘기가 나오죠. 이 재판 준비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변호사와 수기도 해야 되고 원음도 해야 되고
또 그 신문상 같은 거 그 만들 때 함께 참여를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일주일 내도록 재판에 준비하고 재판에 참여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그냥 뭐 언뜻 우리가 보기에 일주일에 재판 몇 차례 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민주당에게 닥쳐온 엄청난 리스크인데다가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이 속도를 내게 되면요.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은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뭔가 하면 100만 원 이상 같으면 당장 434억 원 대선 자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선 앞으로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친민계 비민계 이 그 분류화음 있잖아요. 무슨 이재명 대표는 비민계도 다 끌어안으려고 할 겁니다. 일단은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막상 공천을 두고 경쟁이 붙으면 친민계, 비민계는 극도로 날카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탈락하는 비민계는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벌어질 이 민주당 안의 내분 그것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역시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보고 이선에 물러나십시오 하는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대표도 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불행해 보인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러다가는 저분이 뭐 본인이 그 이번에 영장심사하는 판사 앞에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같으면 징역을 50년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 감옥에서 인생을 마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나는 우리 그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대도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큰 길을 나는 좀 걸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물러날 것은 물러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인이 짐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본인이요. 지금 민주당의 모든 세력들, 구동교동 세력부터 운동군 세력까지 완전히 다 장악을 한 셈이 됐습니다. 비민계 일부만 빼놓고 말이죠. 그런데 과연 앞으로도 그래 될 것이냐. 나는 절대 그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최고위원회 복귀도 아직 하지 않았고 또 원래는 이제 국감 때문에 재판에도 못 나온다고 했는데 국감에도 사실 뭐 건강상의 이유로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상에 들어간 건지 건강이 좀 아직 안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단식을 24일을 정말 했다면 적어도 후유증이 24일 이상 간다고 그래요. 이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은 이 지팡이를 짚고 뭐 천천히 걷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오해를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로는 난 그게 연출로 보이는 거예요. 지팡이를 잡고 그 처음에 이 검찰에 출석할 때는 한쪽에는 우산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처절하게 걸었단 말이에요. 주변에 변호인도 있고 그리고 보좌진도 있는데 아무도 부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단식을 마친 사람인데 그런 처절한 모습을 왜 보였겠습니까? 그게 대중을 향한 하나의 호소란 말이에요. 연출이고 호소란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하는 말과 은행, 걸음걸이 이런 걸 보면 참 저분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좀 무섭게 보인다. 사실 보면요. 지금 보수 쪽 신문입니다만 그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칼럼이라든가 그리고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칼럼 이 두 분의 칼럼을 보면 그 칼럼 내용이 그래요. 정말 무서워 보인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다시 이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그게 무섭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에 대한 반대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본인이 이제 스스로의 그 어떤 욕구를 꺾고 적어도 이게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도리, 선당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을 위해서 자기의 살을 버려야만 한다. 선당부사를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겠어요? 본인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저는 보수노기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인이 양보할 것은 이제는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할 것은 포기를 하고 그리고 헛된 욕심을 버려야만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얘기에도 불구하고 당을 통합으로 이끌고 총선 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네.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 자체로 이 본인의 리스크를 안고 당을 통합으로 이끈다는 것은요. 그건 어림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